핫해. 예. 등장하시면 저희 문자창이 핫해지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얼마가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그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십니까?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예.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예. 심지어 정동영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하겠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네.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지방선거에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인데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네.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박지원 대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거부.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지금은 겁니까? 그 전제는 아니고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있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지방선거.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어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과도가 그렇게 뭐랄까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준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밖에 없고 초선 나머지는 초선도 경험해보지 않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망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국회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대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인가. 한국당도 좀 비슷하죠. 한국당도 최고위원 누군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유효에. 원내 중에. 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력인데 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체제랑 거기는 이제 대표 따로 선거하잖아요. 대표 따로 선거하고 최고위원 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왕적 대표제예요. 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그래요. 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우리 당은 사실 최고위원을 같이 해서 이제 수평형 지도체제. 본인이 그래서 넘버 2가 된.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비슷한데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가 안철수 개인만 잘하면 당이 살아요. 그 당대표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뭐 의원들은 다 해피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홍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평가들이.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안 대표가 한 달 뒤, 한 2달 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홍 대표 따라가기 좀 냄새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성이 선명야당. 똑같아요. 강성야당. 선명야당. 근데 지금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이 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야 되고 정치권이 단합해서 국민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견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한 7대3 이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안보 위기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로 국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하다. 안 대표가 잘못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딱 그래요. 한국당이 보면 극으로 나가면 내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친박 청산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견제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당 마이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안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목소리라도 내주면 견제할 때 해주면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안 대표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도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혼자면,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국회의원 지망생과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격차는 사실 정가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실제 국회의원 지망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가지는 뭐랄까요? 하대? 직접 편하지는 않지만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과연 그 국민의당의 그 구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잘 따라주겠는가? 근데 뭐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만 잘하면 국민의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유형을 해보고. 연대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이제 소위 비박계 일부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일부 혹은 전체 그리고 국민의당도 일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도 새로운 신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빅픽처가 우리 바른정당 중심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리고 친박 친홍을 배제한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 이런 빅픽처인데. 지방선거 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런 구도를 이렇게 통합은 안 되더라도 구도를 만들어서 야 3당이 단일한 후보를 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제가 김무성 대표랑 이분 사실 조율을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당 이제 김무성 대표도 좀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먼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 좀 그려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연대 파트너가 홍 대표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진석 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를 해봤고 또 본인이 대표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건 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 흔드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 홍 대표는 보고하지 않거든요. 않고 또 기본적인 취지는 홍 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대안 없는 한국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도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후에는 확실하고 그런 한국당의 혼란기에 우리 바른정당 주도로 중도 보수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포션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 국민당, 민주당 대 바른당, 민주당 대 한국당 후보로는 어려우니, 민주당 대 국민 바른 한국당의 일부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거는 역사적 퇴행이고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만 안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지만 한국당 지금 주류는 청산 대상이다. 한국당을 더 미워하시는군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야 3당 단일 후보 완전히 꿈 깨셔야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퇴행이다. 그래서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 흔들게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름의 역할을. 그 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양쪽이? 바른정당이 흔드는 것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당이 흔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한국당이 역사를 자꾸 거는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을까요? 한국당이 확실히 흔들어줘서 지금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한 명 빼내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 무너뜨리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 한 명이 나가면은 우르르 몰아줄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미 13명 철새 파동을 받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뭐 명분 없이 나가면 우리 당만 오히려 더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부 체제가 홍준표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명분을 주는 혁신을 내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혁신위원회 보세요. 혁신할 사람들이 그게 혁신위원회니까 수구위원회지. 일배위원회고. 일배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의 바른정당 흔들기 효과는 상당히 낮은 반면에 우리는 은근히 이야기하지만 내부 동료가 꽤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부 동료가 꽤 될 거라는 거는 짐작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부 동료를 느낀 적이 있어요? 있죠. 그 대표적 만날 때마다 뭐 하태경 홍 때리기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죠. 홍 때리기를 잘하니까 홍준표 대표를 흔들어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와서 바른정당과 합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흔들어 놔야 된다. 체제가. 그러면 야 3당 단일 후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야3당 단일 후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오히려. 왜 역사적 퇴행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리도 보는 거죠. 시대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당 만든 것이고 그런데 청산해야 할 대상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 87년 민주화 해놓고 전두환과 손을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신다? 의원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류가 그래요. 지도부 다수가 그렇고.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지도부 다수. 사실 경선 때 이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우리 내부에서 싸웠어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 바른당이 우경화해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고 바른당이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랑 저랑 지지율 합치면 70%가 넘어요. 당내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바른당의 당심이고 민심이다 하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이야기인데 하태경 의원 코너를 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양보합니다. 난 전 양보합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이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냐고,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오디션을 보겠다고. 예. 오디션 안 보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하차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야3당 단일 후보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그걸 노선으로 추진하는 분이 당내에 있다면, 저는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가상의 그러면 야3당 연대론이나 혹은 중도 통합 단일한 정당을 만들자. 론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전에 합당은 없습니다. 지방선거전은 없다. 합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 대선까지는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요? 총선이 더 빠르잖아요. 총선까지 1차적으로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노선 혁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그것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노선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네.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학적 합당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대북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북 노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죠. 새 당이 일정 정도 통합이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한 건 상당히 엽기적이죠. 지금 정치적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태경 의원에게 점점 정이 든다. 귀여워서. 자녀한테서 온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아시죠? 문자 한번 주세요. 물론 나머지는 남경필이 나왔다 하태경이 나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를 한 번 정도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남 지사님 내년 선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남 지사님이 또 우리 바른정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고. 네, 참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몇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 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무죄된 부분에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거기 무죄 난 거기에 200억 대이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네.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80억 가까이 되죠.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판결문을 사실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번밖에 못 봤어요. 2번밖에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27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좀 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첫째는 보다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판결문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네. 왔다 갔다 좀 줄을 탑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았군요. 예, 이게 뭐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 판결이다. 아, 그렇게들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든 유행시키지 말아야 되군요. 네. 남사당 판결이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네. 판결문을 봐도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네. 예. 예. 제목은 국외재산 도피. 예.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아니고 예. 기소된 사실은 이제 허위로 예금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예금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리는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당초에 예금 거래 신고를 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실제 거래는 B라는 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허위다. 승마하는 선수들을 지원한 걸로 예. 처음에 돈을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현실하고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재판부 얘기는 이 예금 거래 신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예금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말이 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허위 예금 거래 신고니까 거래 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신고할 때 그 돈을 최순실한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일단은 판결이 나왔으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순실한테 당초에 그 당시에 예금거래 신고할 때만 해도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왜요? 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소송법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런 걸 냈는데 이런 증거는 뭐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고 이렇기 입증에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주장하는 게 인정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기는 해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판결이 승복이 잘 안 되니까 예, 승복도나 납득할 수 있는 걸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증거를 냈는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에 의한 피고인 주장이 맞다. 더 설득력이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예. 아하. 그런데 이 판결에는 그 뒷부분이 없어요. 아하. 왜 안 썼을까가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쓰기로는 선수들 지원하기로 한다고 돈의 목적을 썼는데 예. 실제 돈은 최순실이 착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처음에 그 목적을 쓸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착복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있을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판결문 자체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없다. 예, 적어도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원칙적이고 정도를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내가 왜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렸냐 하면 계속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심이 가죠. 이거 무죄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무죄가 되면 형이 다운되니까. 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왜. 그렇죠.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저는 판결 이런 식으로 안 썼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 자랑이 늦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 그리고 직접 출연하시니까 예.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앞으로 훌륭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직접 출연을, 네. 아, 근데 저 이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힘든데 매일 이거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이 방송이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오늘 방송. 자, 그 예. 대목이 이해가 안 갔다. 그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네. 결국 설명이 없다. 예. 그래서 납득하지 않는다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부분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유죄가 난 부분이 이제 승마 지원 부분하고 영재 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무죄가 난 부분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 네네. 뭐 판결문 이 부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 상당히 열심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는 1년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이라는 게 삼성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사실 무죄 부분이 이상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청탁을 한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이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딴지나 태클을 한 거는. 그러니까 청탁을 할 때 뭘 해주세요라고 보통 하잖아요. 방해하지 말라는. 예, 근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 방해하려고 하는 무슨 기미가 있었어야지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미흡해요. 도대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 김상조 위원장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 대목은.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묵시적인 청탁 이러면서 묵시적인 청탁이 되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고기 사달라고는 안 했지만 고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고기를 뺨에 붙이고 다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느낌을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졌을까? 이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거든요. 묵시적 청탁이라고 써놓고 어떤 식의 묵시적 청탁인지 설명이 잘 없다. 예, 경로가 잘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삼성이 되게 이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TV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뭐 주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고요. 그래서 사실 전 TV를 별로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광고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마 매니아잖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법정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재판의 일반적인 원리고 기본 원칙이니까 과연 나왔을까 싶은 판결문에 하여튼 그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영재센터하고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유 뭐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선처를 바라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삼성도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납득하는데. 예. 근데 이걸 왜 안 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는 아닌 사유를 4개를 드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삼성만 특별히 더 봐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었다. 그럼 다 뇌물이잖아요. 그게 맞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제 공장장님 말씀대로 다 뇌물이어야 되니까 네. 하나하나 다 그 기업마다 현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일당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그게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안 됐어요. 특검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 이 무죄 부분의 사실 주범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연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빨리 나. 예. 다음 주도 내일 또 그러니까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하고 이 영재 또 지원센터나 승마 지원 부분하고 일관되지가 못해요. 그게 논리가. 문제인 거예요. 예, 논리가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둘 다 무죄거나 둘 다 유죄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같은 시기에 준 돈인데 왜 이거는 뇌물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현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미르재단 때는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다가 왜 모르게 되지?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앞부분을 문제. 뇌물로 인정했는데 뒷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뇌물의 의식이 없었다. 근데 네. 앞에는 뇌물인데 뒤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돈을 줘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예. 근데 나중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이 아니다라기보다 인식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뇌물의 인식이 없었다. 예. 예. 이상하죠. 백치인가요? 뭐 본인이 자백하셨죠. 자기는 잘 몰랐다고. 네, 어쨌든 예. 그렇다. 예. 이상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 양형 부분만 네. 이상한 부분.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1분 내에 충격을 표현해 주십시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범이라는 걸 어제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피고인 혼자서 이익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보통 이해할 때는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익을 나눴구나.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예. 이익은 뭘까? 그게 예. 궁금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득은 그겁니다. 이 이득은 삼성전자에도 이득이다. 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삼성전자도 이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재벌 구조가 공고화되는 게 삼성한테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이익은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과 이재용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이재용한테도 이익이지만 삼성한테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익의 향유 주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재벌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친화적이고 재벌에 관대하다는 판결을 판결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의식이 저번에 깔리지 않고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네. 하하. 자,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랍니까? 내일 3분 출연하실래요, 미니로? 아니면 오늘 금마무리를 하실랍니까? 금마무리를 할 거는 딱히 더 없는데, 예,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양형의 나쁜 요소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본질 정경유착 인정, 그다음 뇌물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정의야.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판결에. 내일 3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 안녕. 순서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노란 민방위복 입고 있는 모습 TV에서 자주 보게 됐는데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또 안전선진국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대구에서 의원 되실 때, 또 뭐 대선 불출마 선언하실 때, 이럴 때 제가 인터뷰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행안부 장관이 돼서 인터뷰하게 되실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는 좀 자리가 적응이 되셨습니까? 그래도 워낙 업무가 넓고요. 예. 또 제 스스로가 아직까지 전부 이 국민들의 요구와 또 현실 우리 주어진 조건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려운 자리죠. 행정안전부.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김 장관님이 증세 문제를 언급하셨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자 기자들 있어라 한 다음에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표 때문에 증세 문제는 얘기 안 하고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증세를 논의합시다.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너무도 거침없이 하셨던 그 장면. 이거는 작심하고 하신 거예요? 예, 뭐 민감하지만 서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인 의무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서로 사실은 정세라는 게 인기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정권들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는데요. 예, 재정당국은 참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찌 보면 조금 저희들이 질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질러야. 그렇게 예. 지르신 거군요. 그래서 네네. 그 저 대통령하고 교감은 없으셨어요? 뭐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장관 보고 이래저래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거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다. 질러야 되는 얘기다 생각해서 또 네네. 하나 파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달 초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시오. 대국민 사과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경찰 수뇌부가 그게 저 생중계까지 되는 자리에서 장관한테 혼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작심하신 겁니까? 예, 그건 뭐 장관이 했다기보다도 국민이 그렇게 시킨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 또 국민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한시가 급할 때인데 예. 경찰 수뇌부끼리 그런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이면 어떡하냐. 예. 근데 그게 무슨 장관이 제가 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분노가 그 무렵에 막 치닫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것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불을 꺼야 경찰이 다음 과제,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죠, 뭐. 예. 그런 생각으로. 불 끄러 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 끄러 예. 간 거다. 예. 지르러 가고 또 불도 끄러 가고. 네. 그게 뭐 또 어찌 보면 여의도 정치하다가 간 저희들이 그렇죠.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제처럼 우리 지자체에다가도 권한을 좀 많이 주자.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만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곳이 행안부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국민들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한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은 중앙 정부가 끌고 가고 지방은 따라오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것들 중앙 정부가 만들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방법이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각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고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건 지방이다. 예. 그러면 지방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내려주어서 예.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예. 가장 잘 대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이제 그 취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규정을 하자면 거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만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지방 분권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뭐 주는 겁니까? 입법권 주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자치조례권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재정권 자신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 또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라. 예. 그다음에 자신들이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하고 그것도 뭐 다. 직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자치 이제 조직권도 줘야 되겠죠. 예. 자치재정권, 조직권,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을 그 4대 복지권까지 4대 권한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에게 주자는 거죠. 주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준은 국민적인 합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개헌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할 때 투표할 때 이 부분까지 담아서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방식 이걸 구상하고 네네. 계시는 그러려면 거군요. 예, 그 전까지 활발하게 토론하고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양보를 하고 그렇죠. 누가 또
말하자면 이 책임을 질 것인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세금도 다 다르거든요. 세율도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은 각 주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합중국을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우리는 중앙국가가 먼저 서고 각 지방 행정기관이 생긴 거니까 아마 그런 차이는 고려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다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논의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밀도 있게 속도 있게 해보자. 그리고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뭐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지방의회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 신뢰도 상당히 낮고 그런 지방의회에다가 권한과 재정을 더 주는 게 맞느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준이 되느냐.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반론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앙이 전부 다 그걸 쥐고 앉아서 지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견제 장치로 소위 지역 유지들을 위한 혹은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바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를 많이 만들자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그중에 하나는 참여.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조례도 발의하고 예. 소위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시면 예. 바로 감독하고 또 주민도 소환할 수 그런 제도도 도입하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국회 통과돼야 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도 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데 국회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가 그렇죠. 문제겠죠.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은 결국 정치인들이니까 예,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이 김부겸 장관이신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수도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문제도 내년에 개헌을 이야기를 할 때 예. 국민의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세종시 수도 이전도 국민들께 국민 투표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뭐 그냥 수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시니까 막 행정이라는 거에 국한해서 행정 수도라고 예. 하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예. 그렇게 하고 현재 수도권은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역할. 뭐 예를 들면 서울은 경제 수도가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이 분극화되고 예. 분권화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뭐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의지를 갖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존중해야 된다. 따라서 세종시 수도 이전은 위헌 이렇게 낸 상태인데 이미. 그래서 이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을 가하려면 예.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보다 위에 저는 있는 건 경국대전을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좀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 경국대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예.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 투표라는 과정은? 헌재 결정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건 국민들이 조금 뜨악해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국가 전체에서 기능을 이렇게 분산시키자. 예. 예를 들면 행정은 중부권에 있는 세종,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는 현재 수도권을 잘 살려가고 또 나머지 여타 지방 도시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역 거점의 발전 전략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예. 국가 전체에 골고루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내년 지방선거에서요. 네네.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장관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 얘기가 요즘 부쩍 많이 들립니다, 장관님. 저는 정말 몇 번 그게 아니다. 특히 저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또 관리해야 되는 주무부처거든요. 예. 예, 그런 제가 말하자면 심판 노릇을 해야 될 제가 선수로 뛰겠다는 거는 그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특히 대구에서 제가 국회의원 어렵게 됐잖아요. 어렵게 하셨죠. 그런데 2년 만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 사표를 내고 자기 말하자면 정치적 이익만 찾는다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그건 정말 큰
욕먹을 짓이라고 생각해서 욕먹을 제가 짓. 계속 부인을 했는데도 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예. 대구 근처에도 자주 못 갑니다.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예. 욕 먹을까봐 싶어서. 아니 하도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요. 예. 사전선거 운동한다고 그러시고 이래서. 그 대구 예.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요, 이미 김부겸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여론조사도 김부겸 장관을 넣어서 막 여론조사 기관들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 장관님은 아니다 해도 결국 당이 지방선거 근처에 가가지고는 김부겸 장관을 대구시장으로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그렇죠. 그는 저는 또 그래도 제 고집대로 정치를 해왔으니까 예. 그 점은 김현정 선생님도 저를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저도 인터뷰를 워낙 한 10년 해온 사람이라 이 정도 말씀하시는 분이 말을 뒤집는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죄송합니다. 상황이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또 의원직 내팽개치고 장관 그만두고 대구시장으로 나가는 건 대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말씀. 특히 저를 뽑아주셨던 예. 대구 수성구민들한테 그건 제가 2년 만에 간다는 것은 그건 내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질문 드릴 건 많은데 그것보다도 김부겸 장관이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담아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어떤 개혁의 신호탄을 좀 올리려고 하는 점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전체 안보 환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과 정부 간에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대의기관과 정부 간에 서로 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어떤 형태의 미래에 대한 함께 꾸는 그림이 없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정말 이웃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간다라는 그런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당당한 모습, 또 자발적인 모습 보여주시면 정부, 저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멋진 어떤 개혁의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믿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지금 1분을 꽉 채워 쓰셨는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요, 청취자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요, 장관님. 저희가 이건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은 꼭 같이 나가야 될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두 분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허 소장님. 예. 목소리 실종 사건. 지금 목소리 나오세요? 예,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요. 아니, 왜 성대가 왜 부으셨어요? 환절기인 것도 있고 일정도 좀 빡빡하고. 아이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그 마이크 볼륨 높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고. 이준석 위원장. 네. 제가 지금 노원병 당협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되셨네요. 이거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영전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당비 오르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이제 30만 원 내라 그러고 이제 당비 오르는 겁니다. 최고위원 30만 원이나 내요? 저희 규정을 아직까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50만 원이었던가 더 냅니다 이게. 예. 아니, 받는 게 아니라 내요? 그것도 원내가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원외를 해가지고 한 5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원 내면은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야, 그렇습니까? 네. 딱히 좋을 건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바른정당 시작하고 나서 당직을 안 맡겠다 그랬어요. 여직원에서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인재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는 당직 하든 안 하든 바른정당이 있으니까 이거 당직 조그만 거로 속된 말로 팔아가지고 누구 좀 주자. 인재 영입 좀 해오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 적어도 최근에 이제 자강론을 갖고 이제 뭐 다툼이 있잖아요.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젠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자강론자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당비 30 내지 50 내면서 내가 가겠다. 어제 갑자기 이제 이용래 대표가 하라 그래가지고 왜 당비도 확인해봐야 되는지 얼마인지 이제 빨리 가서. 그거 확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 변화가 있었던 두 분과 함께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부터 가보죠.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누구? 저는 하한가를 사실 꼽으면서 이번에 고민 많이 했는데 국민의당 호남계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계가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요? 예, 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님과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저희 하한가에 구청장이 온 건 처음이에요. 구청장은 처음이네요, 정말. 아니, 허성무 소장님. 그러니까 신현희 구청장하고 탄핵 반대 세력은 이미 사실은 좀 탄핵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사실상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장 폐지됐는데 또 장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외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한가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말도 잘 만드세요. 어제 신현희 구청장이 그러지 않아도 떠들썩했습니다.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예. 뭐 저기 구청장 하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화제를 많이 일으킨 분도 드뭅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화제를 일으킬 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하고 싸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주로 이제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싸워 나왔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구청 예산 횡령 배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강남구의 어떤 직원이 구청 예산을 개인적으로 썼다 횡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횡령으로 조사를 받는데 보니까 신현희 구청장도 거기에 연루가 된 의혹이 있더라. 이러면서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건데 어제 뉴스 검색어에 올랐던 이유는 그 전산실의 직원이 증거인멸을 하는 걸로 보이는 어떤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CCTV에 같이 나타났던 거죠. 그 장면. 그래서 뭐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CCTV에는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삭제한 자료가 뭐 이렇게 증거인멸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청장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구청장이 과연 있었던가. 처음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의 화제를 일으키면 상한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나쁜 의미의 그 화제만 일으키고 있어서 하한가로 오늘 한번 잡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신현희 구청장. 뭐 사실 뭐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에 다가오니까요. 뭐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현희 구청장도 삼선 도전을 할 텐데, 현재 생각에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남구라 하더라도 이제 신현희 구청장의 삼선 구도에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 강남구청이야말로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이죠. 그렇죠. 이런데 구청장이면은 지방 행정에 가장 모범적인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모범적인 내놓은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뭔가 자꾸 정치와 연루되고 또 그 속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고 싸움이나 하는 그런 구청장. 구설수에.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나 뭐 이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절반은 정치인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행정가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에 이제 경도되면서 그것도 이제 구설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는 뭐 삼선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든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짜 세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훌륭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는요 이제 그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하기 참 쉬운 곳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억제책을 내놨잖아요. 여기 지금 뭐 음마아파트 단지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내년엔 누가 선거를 나오든지 간에 또 된다. 보세력에서 또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은 한 단지마다 10,000표씩 있거든요. 이게 집값으로 선거된다. 뒤집어 말하면 신현희 구청장이든 아니면 또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단순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권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남구청장 또는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송파구는 무너져도 강남구는 안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보수 정당에는 대구 경북보다 강남 3구가 더 좋다, 더 편하다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남 가면은 선거, 그러니까 강남구의 국회의원진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강남에 가면은 선거 운동을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예. 와, 할 게 없다. 오히려 마이크 틀면 표 떨어지니까 예, 이 동네는 예. 집값 얘기하면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네가 왜 확성기 틀고 다니냐고 이제 할 수 있는 동네니까 예. 공부해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실제로 농담 쪽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남구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면은 보통 다른 곳에 지원 유서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속에 또 다른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구민들이 지금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다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강남 가불병 있으면 을 빼놓고 갑병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거 나갔을 때 대구보다 보통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신현희 강남구청장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현희 구청장이 또 공천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역학 구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전략공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은 교체하고 그렇겠죠. 드는 사람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말대로 그렇게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열심히 신현희 구청장이 밀었느냐. 그의 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열심히 대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대표 한번 했지만은 당대표 대표할 때 국회의원 선거 4달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고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면서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내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친박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6월 지방선거 한 4-5달 앞두고 한번 친박이 세게 들이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홍준표 대표가 행사할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대5 이하로 봅니다. 저는. 5대5 이하로 본다고요? 친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둔감한 집단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 집단적 지성 정도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라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집단적 생존 본능이 있어요. 지성이 아니라. 네. 친박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다. 홍준표 대표가 진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휘두를 수 있을 것이냐? 50% 이하로 본다. 이야,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이준석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호남계를 하한가로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뭐 이거 이번엔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안철수 대표가 과반할 거다 1차 투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가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지난번에 표현했지만은 지방선거를 예를 들어 정동현 천정배 의원 같은 그런 호남계 간판으로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간판으로 치르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국민의당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뭐 99%가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낫다. 안철수지.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실 정동영 후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은 아닐 것 같지만은 27% 나왔죠.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공세가 셌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뭐 서울시장이나 나가라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과반을 처음에 득표해버리면서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중미당 내에서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호남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반대했던 호남계는? 이제 반대했던 호남계가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세다는 거죠. 세니까 이제 뭐 나오지 마라 중도 사퇴라 이런 이야기 계속 한 거고 그것은 사실상 내가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득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우 50%를 넘겼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이제 이준석 의원은 50% 가반을 넘겨서 아주 압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표현의 차이긴 한데 그것은 결국 호남계의 48, 9%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의 기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나가달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숫자라 보면 호남이 많지는 않습니다. 호남에 이제 뭐 대의원이나 당원은 가반이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지역구에서 그 당원들의 모습은 역시 안철수 얼굴이 더 낫다는 게 이제 일단 판정이 된 거죠. 그 말이 중요하네. 그래도 안철수.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51 달랑달랑 나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사실은 과거에 한번 이렇게 물갈이 돼야 될 의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당을 깨어서 나가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한 번 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이제는 한계상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사실 당대표 선거는 둘째치고요. 예. 최고위원 선거 정도는 그래도 호남계에서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싹쓸이 당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홍준표 대표랑 다르게 안철수 대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예. 첫 선거가 될 겁니다. 네, 의외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그 정치를 이제 한 5년, 6년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이제 자기의 공천을 해볼 기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혁 공천 형태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안철수 대표 한번 또 이제 도약이냐 아니면은 또 추락이냐의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계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당 뭐 이렇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그거는 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 개혁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호남부터 해야 됩니다. 호남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연 현역 의원들 중에서 안철수계가 아닌 분들이 있는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 군수 도의원부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이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개혁 공천한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그 시도당에서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이 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물론 전략공천 일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전략공천과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인 뭐 공천권 행사에 들어가면은 평지 풍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압도적인 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안철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도 뭐 별로 못할 거다.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국민의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 호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출마하시는 분도 호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 호남에서 공천 못 받은 분, 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직 인선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전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스펙 쌓기를 이제 도와준 다음에 대거 이제 시장 군수급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 지금 두 분이 각각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오늘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상한가 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허성모 소장님. 예, 저는 YTN의 복직 기자들을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YTN에 어제 눈물 흘리면서 복직한 기자들, 노정명 기자 외에 그분들, 이준석 위원, 최고위원. 예, 저는 뭐 3당 연대론 이렇게 했습니다. 3당 연대론은 상한가로. YTN 복직 기자들 얘기부터 좀 해보죠, 소장님. 예, 뭐 우리 언론에 뭐 해직 기자들의 해직 역사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때에 뭐 동아 기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해직과 고통이 있었고, 그다음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 통폐합과 또 기자들이 엄청난 해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또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어떠한 그 독재 권력도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론은 그 어려움을 뚫고 국민들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종면, 조성호, 현덕수 이 세 분이 복직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언론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줬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꽃을 피워내는 것이 이번에 복직이었다. 그렇게 보고 그 복직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KBS, MBC에서도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투표를 오늘까지예요. 총파업으로 갈지 말지. 지금은 그냥 제작 거부 상황인데 아예 총파업을 하는. KBS는 2월에 총파업 투표를 이미 해서 그게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오늘 총파업 가자라고 결론이 나오면 9월부터 KBS, MBC가 동시 총파업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MBC랑 KBS의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제 묘토를 걸고 있지만은 그때 정해진 사장 임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장을 쫓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김지철 사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태에 대해서 MBC 경영진 측이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MBC 1노조가 이제 55% 정도는 비율이고 나머지 이제 대체 인력이 35% 정도 되는 인력으로 애초에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나운서도 이제 특수하게 고용해서 계약직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파업에는 버틸 거다. 대한 대비도 자체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업에 대한 경제 대비도 자체는 2012년에 그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도 지난 9년간 너무 해직 기자들이 많았고 다행히 많았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기자들 자체도 있지만 민심 자체가 그렇죠. MBC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불신을 못 견디는 거지 기술적으로 대비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로 3당 연대론 이건 뭐예요? 그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뜨잖아요. 예. 하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너무 가혹한 얘기고 예. 안 뜨잖아요.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정치 거기도 자강론이 실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 구도상 이제 연대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대표가 띄우기 좀 민망하잖아요.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최근에 말 안 하던 분들이 막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바른정당과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킬 수 있다 이런 군불대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게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급하다는 반증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보면 지난주 갤럽 조사 한번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지금 뭐 바른정당이 서울에서 1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7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활로를 정치공학적으로 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그럼 바꾼 게 뭐냐 지금. 지금 뭐 개혁한다고 홍준표 대표 들어가신 지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2달이면 진짜 개혁을 해도 몇 번 했을 텐데 와가지고 뭐 유석춘 위원장 이런 분들 혁신위 하면서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만 뭘 바꿨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점에 놓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던 나경원 의원 나오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요. 2년보다도 당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론상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지 기반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양보할 거냐. 매우 이건 어렵습니다. 뭐 아주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군부를 떼서 연기는 올리지만 결코 따뜻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연대를 제시하는 격인데 사실은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난번에 단독으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이 다급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YTN 복직기자와 3당 연대론, 하한가 보도에는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당 호남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죠. 목소리 회복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다음 주에는 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지금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럴 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과도가 그렇게 뭐랄까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선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밖에 없고 초선. 나머지는 초선도 경험해보지 않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망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국회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이 대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인가. 한국당도 지금 비슷하죠. 한국당도 최고위원 누군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의회. 원내 중에. 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력인데 예. 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체제랑 거기는 이제 대표 따로 선거하잖아요. 예. 대표 따로 선거하고 최고위원 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표 사실상 제왕적 대표제예요. 예. 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그래요. 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예. 우리 당은 사실 최고위원은 같이 해서 이제 수평형 지도체제. 본인이 그래서 넘버 2가 된.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비슷한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 안철수 개인만 잘하면 당이 살아요. 예. 그 당대표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예. 뭐 의원들은 다 해피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홍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평가들이. 뭐 예.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안 대표가 한 달 뒤, 한 2달 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홍 대표 따라가기 좀 냄새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 일성이 선명야당, 예. 똑같아요. 강성야당, 예. 선명야당. 근데 지금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권이 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야 되고 정치권이 단합해서 국민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견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한 7대3 이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안보 위기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로 국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하다. 안 대표가 잘못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딱 그래요. 한국당이 보면 극으로 나가면 내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친박 청산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견제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당 마이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안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목소리라도 내주면 견제할 때 해주면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 흔들게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름의 역할을. 그 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양쪽이? 바른정당이 흔드는 것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당이 흔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한국당이 목소리를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을까요? 한국당이 확실히 흔들어줘서 지금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한 명 빼내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 무너뜨리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 한 명이 나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미 13명 철새 파동을 받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뭐 명분 없이 나가면 우리 당만 오히려 더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부 체제가 홍준표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명분을 주는 혁신을 내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혁신위원회 보세요. 혁신할 사람들이 그게 혁신위원회니까 수구위원회지. 일배위원회고. 일배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의 바른정당 흔들기 효과는 상당히 낮은 반면에 우리는 은근히 이야기하지만 내부 동료가 꽤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부 동료가 꽤 될 거라는 거는 짐작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부 동료를 느낀 적이 있어요? 있죠. 그 대표적으로 만날 때마다 뭐 하태경 홍 때리기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죠. 홍 때리기를 잘하니까 홍준표 대표를 흔들어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와서 바른정당과 합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흔들어 놔야 된다. 체제가. 그러면 야 3당 단일 후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야 3당 단일 후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오히려 왜 역사적 퇴행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리도 보는 거죠. 시대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당 만든 것이고 네. 그런데 청산해야 할 대상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 87년 민주화 해놓고 전두환과 손을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신다? 의원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류가 그래요. 지도부 다수가 그렇고.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지도부 다수. 사실 경선 때 이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우리 내부에서 싸웠어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 바른당이 우경화해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고 바른당이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랑 저랑 지지율 합치면 70%가 넘어요. 당내에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바른당의 당심이고 민심이다.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이야기인데 하태경 의원 코너를 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양보합니다. 남자는 양보합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이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냐고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오디션을 보겠다고. 예. 오디션 안 보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하차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야 3당 단일 후보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그걸 노선으로 추진하는 분이 당내에 있다면 저는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가상의 그러면 야 3당 연대론이나 혹은 중도 통합 단일한 정당을 만들자 론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전에 합당은 없습니다. 지방선거전은 없다. 합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음 대선까지는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요? 총선이 더 빠르잖아요. 총선까지 1차적으로 네.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노선 혁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그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노선에 있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네.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학적 합당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대북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북 노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죠. 새 당이 일정 정도 통합이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한 건 상당히 엽기적이죠. 지금 정치적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태경 의원에게 점점 정이 든다. 귀여워서. 자녀한테서 온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아시죠? 문자 한번 주세요. 물론 나머지는 남경필이 나왔다 하태경이 나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를 한 번 정도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남 지사님 내년 선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 지사님이 또 우리 바른정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고. 네, 참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네. 몇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 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예.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예, 무죄된 부분에 뭐가 예.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예. 가장 큰 덩어리가 예.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예, 예. 거기 무죄난 거기에 부분. 200억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예.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예.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네. 예, 네.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네.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예.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예.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네.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예. 얼마입니까? 70, 예. 80억 가까이 되죠. 예, 80억 예.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네. 깎여서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자,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핫해. 예. 등장하시면 저희 문자창이 핫해지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의견이 얼마가 있고.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하겠다.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그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시죠?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예.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예. 나왔어요. 예.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예. 심지어 정동영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네.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지방선거에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네.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네.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네. 박지원 대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네.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선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거부. 본인이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지금은 겁니다. 그 전제는 아니고 네.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있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은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안 대표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도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혼자면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 지망생과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격차는 사실 정가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실제 국회의원 지망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가지는 뭐랄까요? 하대?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과연 그 국민의당의 그 구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잘 따라주겠는가? 근데 뭐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만 잘하면 국민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유형을 해보고. 연대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이제 소위 비박계 일부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일부 혹은 전체 그리고 국민의당도 일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도 새로운 신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빅픽처가 우리 바른정당 중심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리고 친박 친홍을 배제한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 이런 빅픽처인데 지방선거 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런 구도를 이렇게 통합은 안 되더라도 구도를 만들어서 야 3당이 단일한 후보를 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제가 김무성 대표랑 이건 사실 조율을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당 이제 김무성 대표도 좀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먼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 좀 그려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연대 파트너가 홍 대표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지석 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를 해봤고 또 본인이 대표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건 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 흔드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 홍 대표는 보고하지 않거든요. 않고 또 기본적인 취지는 홍 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대안 없는 한국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도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후에는 확실하고 그런 한국당의 혼란기에 우리 바른정당 주도로 중도 보수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포션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 국민당, 민주당 대 바른당, 민주당 대 한국당 후보로는 어려우니 민주당 대 국민 바른 한국당의 일부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거는 역사적 퇴행이고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만 안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지만 한국당 지금 주류는 청산 대상이다. 한국당을 더 미워하시는군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야 3당 단일 후보 완전히 꿈 깨셔야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퇴행이다. 그래서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